오전 6시 정각 삐삐삐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강진수의 눈이 떠졌습니다. 78회를 살아온 그의 몸은 시계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 사이로 먼지가 춤을 추고 있었고 오래된 원목 바닥은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며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강진수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자신의 왼쪽 다리를 살며시 움직였습니다. 오늘따라 더 옥신거리는 통증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또 비가 올 모양이군. 그는 무릎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입은 상처는 마치 기상청보다 더 정확한 일기예보 역할을 했죠. 작은 아파트 거실 벽면에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시계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정확히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소리가 합쳐져 마치 작은 오케스트라처럼 규칙적인 틱탁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평생을 시계 수리공으로 살아온 그에게 이 소리는 가장 친숙한 음악이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수는 작은 사진 액자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5해 전 세상을 떠난 아내는 여전히 그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의식의 중심이었죠. 부엌으로 향한 강진수는 익숙한 동작으로 밥을 짓고 간단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나물 몇 가지와 김치를 꺼내 작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식사는 소박했지만 그는 몇 끼를 정성껏 챙겨 먹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 아내가 늘 하던 말을 되뇌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강진수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교한 시계 수리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가게는 닫았지만 그는 여전히 이웃들의 시계를 수리해주곤 했습니다. 오늘은 옆집 최 씨가 맡긴 오래된 탁상 시계를 고칠 예정이었습니다. 태엽이 약간 느슨해진 것 같군. 돋보기를 쓰고 시계 내부를 들여다보는 강진수의 눈빛은 젊은이 못지않게 날카로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은 나이가 들어도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섬세했고 시계의 작은 부품 하나하나를 다루는 솜씨는 예술가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시계 수리를 마친 강진수는 벽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오후 1시 30분. 공원에 가기 위한 버스를 타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공원으로 향하는 것은 그의 변함없는 일과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때로는 혼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옷장에서 깔끔하게 다림질된 셔츠와 바지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비록 머리숱은 많이 줄었지만 강진수는 여전히 외모에 신경을 썼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자신을 존중해야 해. 이건 역시 아내가 생전에 늘 강조하던 말이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마친 강진수는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왼쪽 다리의 통증은 날씨가 흐릴 때면 더욱 심해졌고 지팡이는 그의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거실의 모든 시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정확히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내려가며 강진수는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왼쪽 다리가 평소보다 더 아팠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통증은 그에게 소중한 과거의 증거였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강진수는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과 퇴근길에 오른 직장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진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살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버스가 도착했고 강진수는 천천히 일어나 버스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그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30년 전 그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말이죠. 버스에 오른 강진수는 노약자석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창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고 왼쪽 다리의 통증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사람들로 꽤 붐볐지만 다행히 노약자석 한 자리가 비어 있었죠. 강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그 자리는 우리가 먼저 봤어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강진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바라보니 3명의 젊은 남자들이 불량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맨 앞에 선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문신이 새겨진 팔뚝을 드러낸 채 위협적인 자세로 서 있었죠. 아, 그러셨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다른 자리를. 강진수가 공손하게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그 남자는 그의 말을 자르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별 수 없지. 이 나이 먹어서 버스도 못 타고 다니면 집구석에나 처박혀 있어야지. 남자의 이름은 강철민, 동네에서 악명 높은 폭력배 두목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옆에 있던 2명의 패거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강진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늘어났고 그는 그저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다리가 좀 불편해서. 강진수는 지팡이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철민은 그런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아프고 힘들죠. 저도 어제 술 마시고 머리 아픈데. 강철민의 말에 그의 패거리들은 다시 한번 크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버스 안을 가득 채웠고 다른 승객들은 그 상황을 보고도 모른 척 고개를 돌리거나 스마트폰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진수는 한숨을 내쉬며 다른 자리를 찾아보았지만 모든 좌석이 차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버스 한가운데 손잡이를 잡고 서기로 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더 이상의 갈등은 원치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강진수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언가에 부딪혔고 그것은 다름 아닌 강철민의 어깨였습니다. 커피가 담긴 컵이 강철민의 흰 셔츠에 쏟아졌고 갈색 얼룩이 크게 번졌습니다. 아이, 이런. 뭐 하는 짓이에요? 강철민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일부러 그런 거죠? 이 옷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아닙니다. 실수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진수는 급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내밀었지만 강철민은 그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당신같이 늙은이들은 왜 집에서 얌전히 안 계시고 밖에 나와서 사고를 치는 겁니까? 이 옷값 내놓으세요. 강철민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버스 안의 승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그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강진수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몇 장의 지폐가 전부였습니다. 그 돈은 이번 달 약값과 생활비로 아껴두던 것들이었죠.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강진수가 조심스레 지폐를 내밀자 강철민은 비웃으며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금액을 확인한 후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돈으로 내 옷을 어떻게 구한다는 거예요? 강철민은 돈을 흔들어 보이며 조롱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고 그것은 강진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주변의 무관심한 시선들 속에서 강진수는 이제 정말 외롭고 무력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그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늙고 쓸모없는 존재로만 여겨지는 현실이 그를 슬프게 했습니다. 더 이상 드릴 돈이 없습니다. 강진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고 그것은 잠시 강철민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강철민은 곧 비웃음을 지으며 강진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균형을 잃은 강진수는 뒤로 비틀거렸고 다행히 옆에 있던 손잡이를 붙잡아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왼쪽 다리에 실린 갑작스러운 무게로 인해 날카로운 통증이 그를 찔렀고 그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야, 그만해. 경찰 부를라.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강철민은 그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패거리들과 함께 더 큰 소리로 웃으며 강진수를 조롱했고 버스 안은 불편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승객들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80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 한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는 등이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의외로 힘차고 확신에 차 있었죠. 흰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주변을 예리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노인은 눈앞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강철민과 그의 패거리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강진수. 노인의 눈이 잠시 강진수의 왼쪽 다리에 머물렀다가 다시 강철민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 그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버스 안의 긴장감은 마치 줄을 팽팽하게 당긴 활처럼 팽팽했습니다. 새로 탑승한 노인은 느릿하지만 확고한 걸음으로 강철민과 강진수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젊은이 못지않게 날카로웠습니다. 김영호,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기품과 위엄이 풍기는 인물이었습니다. 좋은 오후군요, 젊은이. 김영호는 강철민을 향해 담담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하면서도 묘한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노약자석에 앉아 계시니 몸이 많이 불편하신가 보군요. 강철민은 자신에게 말을 거는 또 다른 노인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패거리들도 낄낄거리며 웃었지만 김영호의 표정은 변함없이 평온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참 남의 일에 끼어드시네. 어디 몸 성이 계시면 집에나 가서 쉬시지. 강철민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뚝에 있는 문신을 과시하듯 내보이며 김영호를 위협했습니다. 김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젊은이, 그 자리는 다리가 불편하신 이분께 양보하는 게 어떨까요? 세상은 서로 돕고 배려할 때 더 아름다워지는 법이지요. 강철민의 얼굴이 순간 붉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김영호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가 더욱 팽팽해졌고
다른 승객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강철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누군지 아세요? 이 동네에서 나 강철민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요. 김영호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강철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의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의 이름은 알 필요가 없지만 젊은이의 행동은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요. 그 말에 강철민은 참지 못하고 김영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봐요, 할아버지. 내가 참고 있는데도 한계가 있다고요. 어서 꺼지지 않으면.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영호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강철민의 손목을 잡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팔을 꺾어버렸습니다. 강철민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그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 나요. 팔 부러진다고요. 강철민이 비명을 질렀지만 김영호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젊은이, 힘이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데 써야 하는 법이지요. 김영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가르침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이만 용서하겠소.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오늘처럼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요. 김영호가 강철민의 팔을 놓자 강철민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황급히 일어나 그의 패거리들과 함께 다음 정류장에서 버스를 내렸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패배와 수치심이 역력했습니다. 버스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작은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승객들은 김영호의 용기에 감탄했고 그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진수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와주실 분이 없을 줄 알았는데 김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강진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이제 앉으시지요. 다리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군요. 강진수는 감사의 인사를 반복하며 노약자석에 앉았고 김영호도 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노인의 얼굴에는 이제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그런 기술은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강진수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김영호의 몸놀림은 분명 보통 노인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김영호는 손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옅은 흉터가 여러 개 있었고 특히 오른손에는 깊고 길게 패인 상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젊었을 때 군인이었지요. 특수부대에서 근무했답니다. 김영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자랑스러움보다는 묘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은퇴한 후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 그것도 이제는 그만두었지요. 강진수는 김영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평생 시계를 수리하며 살았습니다. 손재주가 좋다고 칭찬받곤 했지만 선생님처럼 대단한 기술은 아니지요. 김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계를 수리하는 일도 참으로 대단한 기술이요. 세월을 지키고 보살피는 일이니까요. 나이가 들어가며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기여하는 법이요. 두 노인은 버스가 천천히 도시를 가로지르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원에 내린 후에도
그들은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고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평생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었지만 어딘가 묘하게 통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진수와 김영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고 공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천천히 공원을 거닐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가 점차 깊은 우정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참, 선생님은 왜 매일 이 시간에 이 버스를 타시나요? 어느 날 강진수가 문득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김영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지요. 나이가 들면 일상의 패턴이 중요해지더군요. 김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매일 이 시간, 이 버스를 타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강진수는 자신의 왼쪽 다리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도 나름의 이유가 있지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것이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오후 강진수와 김영호는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달여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의 우정은 꾸준히 깊어졌고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진수는 간간히 김영호에게 손님들의 시계를 고치는 방법을 가르쳤고 김영호는 강진수에게 간단한 호신술을 알려주었습니다.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그 시간은 두 노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군요. 김영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은 마치 두 사람의 마음처럼 맑고 평온했습니다. 이런 날은 젊었을 때 산에 올라 훈련하던 시절이 생각나는군요. 강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참 좋은 날이면 아내와 함께 근처 산책로를 걷곤 했지요. 그녀가 떠난 후로는 혼자 걷는 것이 쓸쓸해서 잘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영호는 깊은 공감의 눈빛으로 강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역시 아내를 일찍 여인 처지였고 그 상실감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때로 견디기 힘든 일이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가 있으니 조금은 덜 외롭지 않습니까? 강진수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선생님을 만난 것은 제게 큰 행운이었어요. 그날 버스에서 그 젊은이들과 마주쳤을 때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강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왼쪽 다리를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잠시 고통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고 김영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진수 씨,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리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군요. 오래된 상처인가요? 강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지요. 젊은 시절 참으로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때 입은 상처랍니다. 강진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서렸고 평소의 여유로움 대신 날카로운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은혜라니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강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자세히 털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영호에게는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북한에서 월남했습니다. 강진수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지 살피고 나서야 그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저는 28살이었고 아내와 2살 배기 딸아이가 있었지요. 북한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가족의 미래를 위해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김영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함께 어딘가 긴장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국경을 넘는 과정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중국을 거쳐 라오스, 태국을 통해 한국으로 오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강진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날의 공포와 절망이 다시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붙잡힐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과 연계된 조직에게 쫓기게 된 거죠. 김영호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른손을 무의식적으로 움켜쥐며 강진수의 이야기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때 한 군인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특수부대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가족을 구해주었습니다. 강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제가 왼쪽 다리에 총상을 입었지요. 그 군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김영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해졌고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 군인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강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그리고 그는 항상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른손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총알이 스쳐 지나간 자국 같았어요. 이 말을 듣자 김영호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른손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평온한 표정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은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요. 강진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버스를 타고 사람들을 만나며 혹시나 그 은인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어왔습니다. 비록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은혜는 결코 잊을 수 없으니까요. 김영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참으로 대단한 은인이십니다. 네, 그분 덕분에 우리 가족은 새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은 이제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을 돕고 있고 아내는 비록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평화롭게 여생을 보낼 수 있었지요. 강진수의 얼굴에는 감사와 그리움이 교차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그분을 만나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호의 눈에는 회한과 갈등이 스쳐 지나갔고 강진수는 과거의 기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무거우면서도 어딘가 의미심장했습니다. 진수 씨, 김영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다음에 제 집에 한번 놀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오래된 물건들이 좀 있는데 시계공이신 당신이 보시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서요.
강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꼭 가보고 싶네요. 두 노인은 다시 일상적인 대화로 돌아갔지만 무언가가 달라진 듯 했습니다. 김영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고 강진수의 표정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희망이 보이는 듯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공원을 걸으며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고 각자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틀 후 강진수는 김영호의 집을 방문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공들여 옷을 골랐고 작은 선물 상자도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직접 손본 오래된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방문 선물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기술과 정성을 담은 특별한 것이었죠. 김영호가 알려준 주소는 강진수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단정한 2층 집 앞에 도착한 강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초 후 김영호가 문을 열었고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수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강진수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오래된 가구들이 집 주인의 품격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대부분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김영호와 그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집이 참 아늑하군요. 강진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선물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받아주십시오. 김영호는 고마워하며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 회중시계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시계를 손에 쥐고 흔들어 보았습니다. 오래된 시계였지만 강진수의 손길을 거쳐 마치 새 것처럼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강진수는 김영호의 집 곳곳에 놓인 물건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았고 특히 벽에 걸린 사진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기 사진 속 젊은 시절의 모습이 선생님인가요? 강진수가 물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29쯤 되어 보이는 젊은 군인이 훈장을 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강인했고 자세는 당당했습니다. 김영호는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수부대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받은 훈장이었지요. 벌써 50년도 더 전의 일이네요. 강진수는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김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늘 궁금했어요. 어떤 임무를 수행하셨는지. 김영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렸고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진수 씨, 오늘은 제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강진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김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왠지 모를 긴장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강진수가 입을 열었을 때 김영호는 천천히 일어나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강진수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영호는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낡은 군용 수첩과 몇 장의 흑백 사진, 그리고 오래된 권총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특수부대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기록들입니다. 강진수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상자 안의 물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영호가 한 장의 사진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4명의 군인이 험난한 산길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마지막으로 국경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김영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가 1982년 11월이었습니다. 강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날짜는 그가 북한에서 탈출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목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설마. 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김영호의 오른손을 무의식적으로 바라보았고 그곳에 깊은 상처 자국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김영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네, 진수 씨. 저는 그때 북중 국경 지역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북한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비밀리에 지원하는 임무였지요. 강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왼쪽 다리를 만졌습니다. 그럼 그날 밤 우리 가족을 구해준 군인이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영호는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보였습니다. 깊은 상처 자국은 분명 총알이 스쳐 지나간 흔적이었습니다. 이 상처는 그날 밤 총격전 중에 입었지요. 한 가족을 보호하던 중에 강진수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넘게 찾아 헤매던 은인이 이렇게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운명적으로 그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알아보신 겁니까? 강진수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김영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 버스에서 당신을 봤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다리가 불편한 것을 보고 의아했고 그 후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당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왼쪽 다리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강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영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찾아 헤매던 은인을 만나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그날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김영호는 급히 강진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당신과 같은 분들 덕분에 제 삶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세월의 강을 건너 다시 만난 이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연결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걸까요? 강진수가 물었습니다. 버스에서의 만남이 정말 우연이었나요? 김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한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은퇴 후에 과거에 도왔던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종종 찾아다녔거든요.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된 후 가끔 그 버스 노선을 이용하며 혹시나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만났지요. 강진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오랜 기다림이 끝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두 사람은 그날 밤늦게까지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영호는 당시의 임무와 그들이 어떻게 북한 탈출자들을 도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위험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진수는 탈출 후의 삶과 남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 과정, 그리고 딸이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두 노인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감사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인연의 끈은 때로는 보이지 않게 이어져 있다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인 듯 하면서도 필연적이었고 운명의 신비로운 손길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진수는 어제의 만남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전날 밤 김영호와 나눈 대화를 계속해서 되새기며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찾아 헤매던 은인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그것은 마치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강진수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북한을 탈출한 직후 찍은 가족사진과 한국에 정착한 후의 모습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한 장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왼쪽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과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어린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은인을 찾았소. 당신도 하늘에서 기뻐하겠지요? 강진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김영호가 자신의 집으로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강진수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신선한 재료들을 고르며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는 것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특별한 존재를 맞이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진수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북한에서 즐겨 먹던 고향 음식들과 한국에서 배운 요리들을 함께 차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인생 여정을 담은 것 같았습니다. 과거와 현재, 슬픔과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긴 식탁이었습니다. 오후 5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진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고 김영호가 환한 미소와 함께 와인 한 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강진수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김영호를 맞이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호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강진수의 아파트는 소박했지만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의 시계들이 일제히 똑딱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창가에는 정성껏 가꾼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집이 참 따뜻하고 좋네요. 김영호는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습니다. 시계 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들립니다. 강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편안한 소리지요. 평생 들어온 소리라 그런지 이 소리가 없으면 오히려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입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련된 식탁에 앉았고 강진수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내놓았습니다. 김영호는 북한 음식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오랜만에 보는군요. 어떻게 이렇게 정통 북한 요리를 만드실 수 있는지 김영호가 물었습니다. 강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북한에서 요리하는 법을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녀는 요리 솜씨가 정말 뛰어났거든요. 제가 배운 것은 그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가끔 그녀가 그리울 때면 이렇게 고향 음식을 해먹곤 합니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김영호는 특수부대에서의 경험과 북한 탈출자들을 돕던 임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고 강진수는 한국에 정착한 후의 삶과 시계 공방을 열게 된 과정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시계 수리는
북한에서도 하던 일이었습니다. 강진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시계공이셨고 어릴 때부터 그 기술을 배웠지요. 한국에 와서도 그 기술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김영호는 깊은 공감의 눈빛으로 강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군요. 당신의 손재주가 대대로 내려온 것이었군요. 참으로 귀한 기술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강진수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사진첩을 펼쳐 김영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이 한국에 정착한 후의 모습들입니다. 김영호는 천천히 사진첩을 넘겨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강진수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자라 대학에 입학하는 모습, 의사가 되어 첫 근무지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강진수 부부의 다양한 순간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군요. 김영호가 감탄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을 돕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강진수는 자부심과 감사함이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가족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한 삶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김영호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사진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강진수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에 도착한 직후입니다. 왼쪽 다리 총상을 치료받고 있을 때죠. 강진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김영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희생과 위험을 무릅쓴 임무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수 씨, 김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제 인생에 큰 의미가 있었는지 종종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수부대를 은퇴한 후에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왔고 때로는 과거의 일들이 꿈만 같이 느껴지기도 했지요. 하지만 오늘 당신을 만나고 이렇게 당신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제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강진수는 김영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평생의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가족만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구하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선생님을 향한 감사함이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두 노인의 눈에는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감사, 그리고 인연의 신비로움에 대한 경외심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세월의 강을 건너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수 씨, 김영호가 잠시 침묵 후 입을 열었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복도 없었지요. 하지만 오늘 당신을 만나고 보니 제게도 가족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강진수는 깊은 공감과 애정이 담긴 눈빛으로 김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우리 가족입니다. 혈연보다 더 깊은 인연으로 이어진 가족이지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짙게 물들기 시작했고 두 노인은 깊은 대화 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 삶의 의미와 인연의 깊이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강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드디어 은인을 만났다는 사실은 여전히 그에게 꿈만 같았습니다. 그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북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으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품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군. 강진수는 혼잣말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고 왼쪽 다리의 통증도 마치 줄어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강진수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딸 민지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는 딸에게 김영호와의 만남에 대해 그리고 그가 바로 30년 전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민지야, 아버지가 드디어 그분을 찾았단다. 우리 가족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인을. 강진수는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쓴 후 강진수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평생 동안 모아온 특별한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시계 부품들, 아내의 반지, 그리고 작은 금속 조각 하나. 그것은 그가 총상을 입었을 때 다리에서 제거된 총알 파편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그것을 기념으로 간직하라며 주었고 강진수는 그것을 평생 소중히 보관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영호 선생님께 드려야겠군. 강진수는 결심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 금속 조각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새 삶의 시작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오전 11시 강진수는 약속대로 공원에서 김영호를 만났습니다. 두 노인은 이제 매일 이 시간에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김영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있었고 강진수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진수 씨. 김영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이 못지않은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강진수는 김영호 옆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어젯밤 제 딸에게 선생님과의 만남에 대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민지가 서울에 오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김영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민지 씨를 만날 수 있다니. 정말 영광이군요. 강진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김영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간직해온 물건입니다. 이제는 선생님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 있는 금속 조각을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것은 네, 그날 밤 제 다리에 박혔던 총알 파편입니다. 강진수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의사들이 제거하고 기념으로 주었지요. 저에게는 새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물건입니다. 김영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작은 금속 조각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것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과거의 기억, 임무의 위험성,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꾼 그 순간에 대한 깊은 감회가 느껴졌습니다. 진수 씨, 김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이런 귀중한 물건을 받을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진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우리 가족에게 새 삶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은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영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남은 생애 동안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두 노인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정적은 무거우면서도 따뜻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도 선생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영호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오래된 군용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특수부대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일지입니다. 여기에는 그날 밤의 기록도 담겨 있습니다. 강진수는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역사의 한 조각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고 1982년 11월 23일 날짜 아래 간결하게 기록된 문장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밤 3명의 탈북자, 가족을 안전하게 이송하는 데 성공. 아버지는 총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 없음. 작전은 성공적으로 완수됨. 강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가족에 대한 기록인가요?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신원보호를 위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분명 진수 씨의 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진수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소중한 증거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제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소중한 선물입니다. 김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강진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특별한 인연으로 묶여 있습니다. 혈연보다 더 깊은 인연이지요. 두 노인은 그날 오후 내내 공원을 거닐며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김영호는 특수부대 시절의 다양한 임무와 경험들을 이야기했고, 강진수는 한국에 정착한 후 겪었던 어려움과 기쁨의 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공원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오랜 대화로 목이 마르고 배도 고팠기 때문입니다. 식당 주인은 두 노인을 반갑게 맞이했고 그들은 소주 한 병과 간단한 안주를 주문했습니다. 선생님, 건배합시다. 강진수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재회와 앞으로의 우정을 위해서요. 김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수 씨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도요. 두 노인은 잔을 부딪히고 소주를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달콤한 그 맛은 마치 그들의 인생처럼 복잡하고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참, 다음 주에 민지를 만나게 되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김영호가 문득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도 느껴졌습니다. 강진수는 자부심 가득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정말 훌륭한 아이입니다.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을 돕고 있지요. 그 아이가 선생님을 만나면 얼마나 감격할지 상상이 됩니다. 두 노인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그들은 서로에게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특별한 만남은 그들에게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남은 생애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선물이 되었습니다.